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물론 4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데이터는 존재했어요. 정보는 언제나 있었지만 이 디지털된 정보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존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체계로는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를 취급하게 된 상황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센서 기술이나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것들, CCTV 이런 것들, 그럼 CCTV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CCTV가 많지도 않았고, 없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촬영을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사용한 세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다가 녹화를 한다라고 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CCTV를 찍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게 테라바이트 수십 수백 테라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텍스트가 됐든 사진이 됐든 음성이 됐든 영상이 됐든 아니면 컴퓨터 코드 그 프로그래밍 소스든 뭐든지 간에 그 정보의 양이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난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걸 분석을 통해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시각화시켜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이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사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산업군이나 그런 곳에 있어서도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빅데이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했던 얘기가 카카오를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이제 앱이나 카카오 택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카카오 택시 앱이 지금도 무료로 그 택시비만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콜택시 회사들이 문을 닫았는데, 카카오가 그런 택시 사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카카오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 데이터, 그리고 생활 패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용을 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택시나 교통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시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자 미래 산업의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 인터넷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IOE라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인터넷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떤 뭐 포털이나 뭐 아니면 그런 어떤 검색창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라는 거였지만, 휴대폰이 등장을 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계를 겪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 주변의 모든 사물들, 가구, 뭐 책장, 침대, 냉장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까지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서 그러한 모든 물체, 물건,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어떤 단말기나 아니면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것들이 IoT 사물 인터넷의 활용이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뭐 하나의 이제 뭐 휴대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뭐 냉장고나 집에 있는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하게끔 하는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우리 삶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것을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이제 무역이나 물류 쪽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기존에 물류 프로세스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창고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다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네트워크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함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산업으로 넘어왔을 때, 그리고 산업 현장에 그리고 혹은 무역 물류의 프로세스 상에 이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 완전 획기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 AI, 요새 이 AI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원래는 이 AI라고 하는 것은 1956년에 존 매커시라는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정립을 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것을 이러한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컴퓨터 언어가 있었어요. 010101 디지털 하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 공학과 같은 데서 보면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컴퓨터 언어죠. C++, 자바 뭐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컴퓨터 공학과에 가면.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컴퓨터 언어를 알았어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자연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요즘에 핫한 챗 GPT죠. 챗 GPT는 뭐예요? 그냥 컴퓨터한테 뭐 복잡한 명령어나 복잡한 어떤 뭐 프로그램 언어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듯이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나 아니면 학습된 내용을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뭐 그것이 삼성폰이 됐든 애플폰이 됐든 그 인공지능 서비스 다 되잖아요. 시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AI를 이용한 개인 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학습 능력처럼 인간은 공부를 하죠. 동물하고 좀 다른 점이 인간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물론 경험을 하죠. 뭐 그 동물의 경험이란 건 이런 거겠죠.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 뭐 내지는 뭐 그런 거에 어떤 경험은 하지만 학습이란 건 하진 않죠. 근데 인간은 학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어떤 체력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공부만 하면 인간이 지치기 때문에 뭐 다른 유의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놀 필요도 없고 쉴 필요도 없고 따분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처럼 수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학습을 하는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인차도 있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 속도라는 게, 인간의 책 읽는 속도라는 게 아무리 책을 빨리 읽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라는 것은 그 반도체의 발달과 컴퓨터 그 반도체를 직접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반도체를 축약한다, 축약이 아니고 고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그 컴퓨터에서 사용됐던 CPU보다 오늘날 사용하는 CPU가 더 고도화되어 있고 더 작아졌지만 성능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컴퓨터 프로세서 연산 장치의 어떤 성능이 좋아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밥 먹지도 않고 엄청난 속도로 죽지도 않죠. 그리고 무한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릴 일이라면 컴퓨터가 그거를 학습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의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례를 반복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고도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빅데이터도 있고 IoT도 있고 뭐 AI도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드론이나 이제 물류에서 드론이나 물류에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AR 기술 있죠. 가상 증강현실, 뭐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물리적인 서버나 물리적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어떤 엄청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려면 보통 서버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서버를 통해서 여러 그 이용자들이 그 서버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서버라는 게 물리적으로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존재하는데,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하고 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아마존 같은, 이 아마존이 이걸 잘해요. 아마존이 엄청난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서버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이나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그걸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서버를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을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구동을 위한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실물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대용량의 서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이 산업의 기업의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류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급망, 스마트 SCM 이런 학술적 용어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수출입 프로세스, 기존의 해외 물류, 국내 물류, 그리고 기존의 공급 사슬, 그 전에 있었던 공급 사슬이나 그 전에 있었던 공급망이나 그 전에 있었던 수출입이 완전히 바보다, 이디엇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한 공급망과 스마트한 무역과 스마트한 물류가 이루어지도록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앞서 얘기했던 IoT 같은 부분, IoT 기술 같은 것들은 화물을 선적을 하고 집화를 하고 운송을 하고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역은 아무래도 대부분 그 무역이란 말 자체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의미하는 거죠. 국제적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 물류라는 거는 국내 물류도 물류예요. 그래서 물품의 흐름, 물건의 흐름을 물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국제 물류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국제 무역과 국제 물류는 사실 좀 딥하게 들어가면 그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개념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국제 물류론이나 상무론을 수업을 들으면 우리 학부에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거기까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니까 그 프로세스 상에 어떤 장비나 장소나 인프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어떤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화물의 선적이나 집화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론이나 로봇이나 트럭,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무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물품의 이동, 물품의 보관, 활용 여러 가지로 그것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빅데이터 있죠. 그거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사람의 두뇌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공급망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되는 그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치를 내놔서 최적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물품의 제조사, 물품의 유통사, 그리고 그 디스트리뷰터, 소비자 이런 데서 얻어지는 여러 정보들을 다 긁어 모아서
물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활용되어질 수가 있죠. AI가 왜 그 예측 관리에 사용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그 총알 배송 같은 거 많이 쓰죠. 쿠팡이나 이런 뭐 컬리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 쿠팡이나 컬리 같이 총알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조회사나 어떻게 보면 공급사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실제 구매자한테 전달하면 늦어요. 그럼 총알 배송이 안 돼요. 당일 배송이 안 돼요. 총알 배송, 당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가까운 곳에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물류 창고에 구매자가 살 만한 물건들을 미리 가져다 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풀필먼트 물류 내지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 이런 표현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지금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혹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을 모두 다 물류창고에 가져다 둘 수는 없습니다. 물류창고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많이 살 것 같은 물건들을 그 가까운 물류창고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이 다가온다. 주로 어떤 물건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소비 패턴, 그리고 그 지역의 정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어느 창고에는 이런 물건들을 미리 가져다 놓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AI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앞서 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 새롭게 도입된 기술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블록체인이나 3D 프린팅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활용되는 분야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인이나 이런 데만 활용되고 있지만 지금 국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대금 결제나 해외 대금 결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조개부터 시작해서 은덩어리, 금화, 은하 그리고 이제 신용장 그리고 수표 그리고 지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오는 그 단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국제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D 프린팅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먼 미래에 그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바타란 영화를 본 아바타 2편을 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바타 2편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그 몇십 년, 10년인가 뭐 8년인가 4년인가 영화의 그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면을 해서 가야 되는 곳에 그 판도라 행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행성에 그 사람을 그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물품을 옮기는데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물건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발대를 보내고 거기에 3D 프린터를 보내서 그 판도라 행성에서 사용할 뭐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고도화되고 활용이 많이 되어지면 국제 무역도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물건이란 게 꼭 반드시 요 물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볼펜 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볼펜을 해외로 보내야 되겠지만 요 볼펜하고 똑같은 볼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굳이 이 볼펜을 해외 배송을 할 게 아니라 거기 현지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D로 프린터로 찍어내면 되잖아. 이 똑같은 볼펜을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볼펜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역과 물류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하지만 3D 프린팅의 고도화가 무역과 물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 3D 프린터랑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를 보낼 필요는 있겠죠. 물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 볼펜이 꼭 요 볼펜이어야 한다. 특정물 거래. 이걸 이제 무역 계약에서는 특정물 거래라고 하는데 그 특정물 거래를 하려면 운송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불특정물 거래 뭐 공산품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학술적으로 스마트 물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 물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마트 물류가 그 학계에서 무역 학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이야기되는데 이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스마트 물류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던 뭐 IoT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데이터가 흐르는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것을 하나의 스마트 물류라고 하고 이 스마트 물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죠.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물류는 특히나 뭐 예전에 그 무역이나 물류라고 하면 뭐 운송 수단 그러니까 뭐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장소, 인프라, 항구, 뭐 공항, 뭐 기찻길, 뭐 철도역, 뭐 터미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뭐 사물 인터넷이든 센서든 뭐 로봇이든 드론이든 이런 것들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통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IoT 설비들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정보를 다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했고 설비적인 부분이 중요했던 어떤 장소, 장비, 기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가 제공이 되고 그걸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로봇이라든지 로봇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류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 어떤 그 좀 실제로 굉장히 이런 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류 시설이나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사용이 된다든지 예전에 운송하기 위한 운송 도구로서 사용됐던 트럭을 물류 기업들이 이거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창고나 어떤 운송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A 회사도 창고가 있어야 되고 트럭이 있어야 되고 B 회사도
창고가 있어야 되고 트럭이 있어야 되고, C 회사도 창고가 있고 트럭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각각 A 회사, B 회사, C 회사 다 모두 다 창고 만들고 트럭을 사서 운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원래는. 근데 A 회사도 그렇고 B 회사도 그렇고 C 회사도 그렇고 물품 운송이 1년 365일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는 일도 1년 365일 있는 게 아니에요. A 회사도 B 회사도 C 회사도 창고가 비어 있을 때도 있고요.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차고에 그냥 잠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설비나 인프라, 장비, 기기를. 근데 예를 들어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A 회사의 창고, B 회사의 창고, C 회사의 창고가 스마트화 되어 있어서 서로 그 창고 안에 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느 게 들어와 있고 어느 게 나가고, 그리고 A 회사의 트럭도, B 회사의 트럭도, C 회사의 트럭도 그 트럭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화물을 뭘 운반하고 있는지를 다 추적 가능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뭐가 가능하냐?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따로 창고나 트럭을 소유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동 창고, 공동 트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회사의 화물 운반 스케줄에 따라서 이 공동 창고를 쓰고, A 회사가 안 쓸 때, 뭐, 물론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도 AI가 분석하면 되겠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A 회사가 쓰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B 회사가 쓰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C 회사가 쓰면. 그러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뭐만 있으면 돼요? 창고 하나에 트럭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컨셉이에요. 공유 트럭, 공유 창고를 사용을 해서 혁신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이 어떤 통신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IoT나 센서나 네트워크나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 창고, 공유 트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창고라 할지라도 그 창고 안에서도 물품을 보관하고 활용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뭐 단순하게 사람이 옮기고 들고 날고 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정도는 최근 뭐 80년대 90년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스마트 창고는 뭐냐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창고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창고가 엄청 크면 그 안에,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창고를 사용을 할 때 물리적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의 종류나 숫자를 너무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한 10상자라고 칩시다. 그럼 초코파이 10상자 여기 뭐 또 뭐 있을까요? 무슨 라면 또 10상자, 무슨 과자 10상자, 요렇게 보관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중에 찾으려고 하고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초코파이는 저기 있고 라면은 저기 있고 과자는 저기 있다라는 게 이제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가져오고 거기 가서 갖다 놓고 뭐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하고 컴퓨터가 추적을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물품 종류가 3종류가 아니라 3,000가지가 되더라도, 3,000가지의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3,000개의 물건이 1개든 10개든 100개든 종류에 상관없이 이 종류는 저기 저 구석에, 이 종류는 저기 저 구석에, 이런 식으로 창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죽은 공간,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확 줄어듭니다. 그게 스마트 물류 창고예요. 기존의 창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데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어디에 어떤 물건이 몇 개 보관된다라는 식으로 창고 관리를 하던 시절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로봇 기술과 드론
기술, 그리고 분석 기술, AI, IoT 이런 기술들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창고도 고도화되는 거죠. 다품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들을 지능형 물류 시스템, 뭐 명칭은 다양해요. 지금 이게 요런 어떤 창고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풀필먼트 물류센터도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그거를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풀필먼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의미를 뭐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창고나 뭐 운반 시설이나 이런 데 도입을 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화물 위주의 보관을 하던 창고를 다품종 소량으로 이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류 보관 시스템이 지능형 물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뭐 물건 살라 그러면 뭐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뭐 색상이나 품종이나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자체가 크게 많이 변주를 못 줬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품종을 취급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보면 좀 이게 가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 품목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지능형 물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자사의 자체적인 그런 어떤 물류 창고를 구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지능형 물류 시스템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것들 구현하고 구축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하나의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진입장벽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공유 창고나 공유 경제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떤 지능형 물류 창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부터 물건을 이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죠. 몇 개 물건이 나가고 몇 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뭐 라벨이나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능형 창고를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창고를 나왔어요. 창고를 나온 물건을 이제는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겠지 이런 추상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창고를 나온 물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IoT 기술입니다.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RFID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입출입 카드나 이런 데 보면 RFID 기술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RFID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반도체 안에다가 그 물품의 정보를 집어넣고 그 반도체 옆에 통신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통신칩을 이용해서 주위에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여러 장비들과 통신을 통해서 이 물건이 이 RFID 칩을 심은 어떤 뭐 컨테이너가 됐든 트럭이 됐든 이런 어떤 그 물품이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뭐 어떤 공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어떤 물류의 흐름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가능해졌고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 같은 거 보면 택배 추적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고객 택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물류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뭐 물류 허브에 들어갔다, 어느 물류 창고에 왔다, 어느 지역으로 왔다, 이 정도의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물류 트래킹 기술이 무역 단계에 오게 되면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컨테이너에다가 RFID 칩을 달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도대체 태평양 어디쯤에 와 있는지, 부산항에 어디에 있는지, 부산항을 떠나서 한국에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리고 거기다가 RFID에 더 나아가서 요새 뭐까지 달고 있느냐? GPS. 알고 있죠? 내비에서 사용되는 그 GPS를 컨테이너나 이런 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요새 스마트란 말을 너무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GPS 칩이나 RFID 칩을 넣어가지고 완전 실시간으로 또 뭐까지 되냐면 캠까지 달아가지고 그 컨테이너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하기까지 그런 것까지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너까지. 예전에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봉인을 했어요. 지금도 봉인을 하지만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실을 달거든요. 컨테이너에 누가 이렇게 중간에 열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닫으면 컨테이너를 열 때까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컨테이너에다가 GPS 달고 RFID 달고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거 달고 그리고 이제 막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CCTV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 안에 화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요즘 시대에는 그거를 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또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잖아요. 근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컨테이너의 상황까지도 이제 관제실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그런 서비스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걸 기업들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류 거점이나 무역 거점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론 그 기술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여기 사용되고 있는 뭐 RFID 기술부터 시작해서 물류 용기 기술, 뭐 디지털 뭐 영상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취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모이면 그런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가장 이 물류 프로세스에서 이런 그 트래킹을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최적 배송이 가능해요. 최적 배송. 그러니까 최적의 루트로 배송을 하고 그리고 재고 같은 것도 그 창고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보관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를 다 분석을 하면 창고는 거쳐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보관을 위한 곳이긴 하지만 그 보관을 최소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창고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운용을 하는. 그리고 물품이 한 번에 몰리는 어떤 시기나 시점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 시점에 물건이 많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미리 많이 갖다 놓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이 트래킹 시스템을 이용한 물류 산업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화물 운송을 하고 이런 어떤 물품을 보내고 물품을 받고 이런 기업들 모두에게 하나의 어떤
비용을 감소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고 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뭐 어떤 정보, 이런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 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꼭 무역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도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효율성이나 고객 만족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점들을 충분히 가져오는 그러한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3주 만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